4장 사고에 관한 핵심 콘셉트. 어떻게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38. 결국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무지의 지. 소크라테스 BC 470년에서 BC 399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델포이에서 받은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신탁을 반증하기 위해 많은 현인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를 거듭하는 동안 현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침내 지식인 행사를 하는 자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일을 필생의 업으로 삼게 되었다. 무지의 지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애초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학습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적으로 태만해진다.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자료를 조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면서 노력하게 된다. 이를 달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2.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3.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4.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므로 배움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도 없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이 아는 척만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옮겨가면 이때 비로소 배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 후 학습과 경험을 쌓으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옮겨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하게 되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한 달인, 즉 숙달의 영역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잊고 있는 상태. 즉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 컨설팅 프로젝트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한다. 베스트 프랙티스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의미로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장이다. 하지만 거장을 인터뷰할 때는 무척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거장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뭐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뷰로 거장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거장이 일하는 실제 현장에 가서 관찰하면서 그의 비결을 찾아내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우리는 쉽사리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걸까? 영문학자이자 지적으로 나이 드는 법의 저자인 와타나베 쇼이치는 두근두근할 만큼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역사학자 아베 기냐 교수가 그의 스승인 우에하라 센로쿠 교수에게서 안다는 것은 그로 인해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안다는 데서 오는 심오함과 자신이 느낀 감동을 밝혔다. 우리의 배움은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체되고 만다. 과연 스스로 설렐 만큼 알므로써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안다고 내세우는 일에 조금 더 겸허해져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충고는 불쑥 어떤 일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오랜 세월 몸담고 있는 컨설팅 업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유의 입버릇이 있다. 그중 요컨대 땡땡이라는 뜻이죠가 대표주자다. 컨설턴트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일반화하여 특정 형태로 인식하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기 어려운 부류다.
하지만 상대가 말하는 요점을 뽑아내고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예를 열심히 섞어가며 한참 설명했다 치자. 그런데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단순 명료하게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라는 말을 듣는다면 설령 요령 있게 정리한 말이라 해도 어딘가 소화불량처럼 또는 뭔가 누락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또한 듣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하고 끝내는 습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 단계에서 마음속으로 멘탈 모델을 형성한다. 멘탈 모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세계를 보는 창을 뜻한다. 그리고 현실이라는 바깥 세상에서 오감을 통해 인식한 정보는 멘탈 모델을 거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걸러지고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 요컨대 땡땡이라는 뜻이죠 라고 정리하는 것은 상대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가진 멘탈 모델에 맞춰 이야기하는 듣기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만 듣는다면 자신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매세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오토 샤모 교수는 유 이론을 제창하며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듣는 방법의 깊이에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자신의 내면의 시점에서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지녀온 사고 속으로 입력한다. 미래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멸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다. 2단계, 시점이 자신과 주변의 경계에 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래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는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대처할 뿐이다. 3단계, 자신의 외부의 시점에 있다. 고객의 감정을 고객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체화한다. 상대와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단계, 자유로운 시점. 무언가 큰일로 이어지는 직감을 얻는다. 이론의 축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체험과 지식을 연결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생긴다. 이들 4단계의 커뮤니케이션 중에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라고 정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듣기 단계인 1단계, 다운로딩에 불과하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상대와 더욱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창조적인 발견과 생성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땡땡이다라는 식으로 축소해서 인식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와 조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라고 요약하고 싶어질 때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쉽게 하는 것은 과거의 지각틀을 그대로 늘려가는 효과밖에 가져다 줄 수 없다. 정말로 자신이 바뀌고 성장하려면 안이하게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경계해야 한다. 39. 이상은 이상일 뿐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지어다. 이데아, 플라톤, BC 427년에서 BC 347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사사한 후 자신의 학교 아카데메이아를 개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등 후진을 양성했다. 플라톤의 사상은 서양 철학의 원류로 인식되고 있는데 철학자 엘프리드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방대한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현존하는 저서의 대부분은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요 화자로 한다. 플라톤이 제창한 이데아는 쉽게 표현하면 상상 속의 이상형이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 이것은 나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전부 다르다. 아마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완전히 똑같은 나무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나무로 인식한다. 플라톤은 그 이유를 우리가 나무의 이데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서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고 천상계에만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이 천상계에만 존재하는 이데아가 열화복제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예컨대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삼각형을 보면 그것이 삼각형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삼각형은 정말로 순수한 삼각형일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종이에 인쇄된 언뜻 보면 정확한 삼각형이라도 루페로 확대하면 인쇄에 망점이 나타나 선은 선으로 보이지 않고 각은 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삼각형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삼각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천상계에 있는 삼각형의 이데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살짝 이야기가 빗나가지만 플라톤의 이 지적을 인공지능 문제와 연관해 생각해 보면 흥미롭다.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주고 각각 구별하라고 하면 어린아이도 쉽게 할 수 있다. 이 일을 인공지능에게 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컴퓨터는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고양이로 분류하고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개로 분류할지를 미리 규정해 두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규정해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바로 이 점이 어렵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떻게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판단하고 개를 개라고 판단하는지를 언어로 표현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인공지능에서는 이 조건에 의한 분류라는 접근을 단념하고 수많은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기억하게 해서 통계적으로 이것은 개 또는 이것은 고양이라고 판단하는 기계학습 접근법을 채택하여 높은 정확도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고 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개를 개라고 인식할 수 있고 고양이를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와 고양이의 이데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고 할 때 인공지능에게 개의 이데아나 고양이의 이데아를 심어놓을 수 있다면 대량의 데이터를 기억하는 미련한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 읽고서 많은 사람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데아라는 사고방식에 강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 실은 플라톤의 수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사후의 이데아론에 대해 계속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 비판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일괄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가상의 사고에 입각점을 두는 일은 소용없다는 것이다. 공상 속의 개념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똑똑히 관찰하는 방법을 사고의 입각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관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이데아에 사로잡혀 현실을 경시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수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에서 목표관리 제도를 인사제도로 채택하고 있지만 내가 관찰해온 바로는 실제로 본래 설계한 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인사제도는 이데아의 오류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 인사부도 인사 컨설턴트도 인사의 이데아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지만 현실적인 운영 상황은 플라톤이 지적한 대로 이데아의 열화복제로서의 현실일 뿐이다. 이데아는 상상 속의 이상형이라고 앞서 설명했다. 확실히 바람직한 모습의 이상형을 그리는 일은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그 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국가의 이데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는가? 플라톤은 실제로 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리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 2세의 후견이었던 제자 디온에게 부탁받아 시칠리아로 건너가 왕을 교육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정쟁에 휘말려 감금당하는 등 위험에 처하게 되자 간신히 도망쳐 아테네로 돌아온다. 플라톤의 이상론은 이처럼 보기 좋게 실패했다. 40. 오해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우상 프랜시스 베이컨 1561년에서 1626년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 철학자, 신학자, 법학자, 경험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베이컨은 자연현상의 주의 깊은 관찰과 관찰 결과의 귀납적 추론에 의해 정확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동시대를 살았으며 셰익스피어가 베이컨의 필명이라는 설도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이다. 철학의 역사에서 유파랄까 계통이 있다. 예를 들어 록을 생각해보자.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를지도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록이라고 통틀어 말할 때는 그 안에 프로그레시브 록, 펑크 록, 헤비메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표현의 형식이나 무대 의상의 계통에 따라 종류가 나뉠 뿐이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그 중에서도 훗날 영국 경험론이라고 불리는 유파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경험론이라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추론 방법으로는 귀납을 우선한다. 이와 대치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학에서 출발해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가 계승한 합리론이다. 이는 이성에 근거한 사고를 더욱 중시하며 추론 방법으로는 연역을 우선한다. 베이컨은 연역, 즉 일반화된 법칙에서 개별의 결론을 추론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오히려 오류를 야기하고 쉽고 올바른 지식은 항상 실험과 관찰이라는 경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험의 지적 생산 시스템에서는 무엇보다도 관찰과 실험이 중요하다. 반면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미덥지 못한 면이 있어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았다. 인간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베이컨은 4가지 우상을 제시했다. 우상은 라틴어로 이돌라라고 쓰는데 아이돌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이 라틴어 이돌라다. 베이컨이 지적한 4가지 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종족의 우상, 자연 성질에 의한 우상. 베이컨은 인간의 자체를 근거로 인간이라는 종족이 갖고 있는 우상을 종족의 우상으로 지칭했다. 즉, 착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거나 단 것을 먹은 뒤 귤을 먹으면 시게 느껴지는 것이 전형적인 종족의 우상이다. 2. 동굴의 우상, 개인 경험에 의한 우상. 베이컨은 각 개인의 고유하고 특수한 본성이나 자신이 받은 교육과 타인과의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우상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명명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선이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경험이라는 편협한 범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정해버리는 오류다. 이를테면 외국인 동료와 어쩌다 갈등을 경험한 사람이 원래 외국인은 까탈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동굴의 우상이다. 3. 시장의 우상, 전문에 의한 우상. 베이컨은 인류 상호의 접촉과 교제에서 비롯된 우상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정의했다. 언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우상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고 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나 전해 들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현혹되는 것이다. 종종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에서 읽은 이야기를 정확한 소식인 양 남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걸려들기 쉬운 것이 시장의 우상이다. 시장이라고 한 이유는 시장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갖가지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4. 극장의 우상, 권위에 의한 우상. 베이컨은 철학의 다양한 학설이나 잘못 증명된 법칙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우상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일컫는다. 저명한 철학자의 주장 등 권위와 전통을 아무런 비판 없이 믿는 데서 생겨난 편견을 뜻한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자주 등장하는 평론가의 주장을 무조건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은 전형적인 극장의 우상에 현혹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틀림없이 미디어의 우상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서술하고 보니 우리가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할 때 확실히 이들 네 가지 우상이 우리의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 주목하여 이들 우상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하나,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를 이루는 인식이 네 가지 우상 중 어느 것에 의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아야 한다. 둘, 타인의 의견에 반론할 때 주장의 근거를 이루는 전제가 이들 네 가지 우상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한다. 아는가 보아야 한다. 인간의 지성은 이들 우상으로 인해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그에 맞춰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베이컨은 강조한다. 이 집요한 믿음은 설령 그 사고에 반하는 사례가 드러난다 해도 그 사례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기 쉽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 네 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비로소 사람은 진리에 다다르게 되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41. 생각은 아웃소싱할 수 없다. 코기토.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서 1650년.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수학자, 합리주의 철학의 시조이자 근세 철학의 시조로 잘 알려져 있다. 생각하는 주제로서 자신의 정신과 그 존재를 규정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가장 유명한 명제 중 하나다. 철학서상 가장 유명한 철학 명제로 꼽히는 말은 아마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일 것이다. 이 말을 라틴어로 표기하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다. 이번 표제인 코기토는 이 명제의 앞부분에서 따온 단어다. 데카르트는 그의 대표저서인 방법서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사고의 입각점으로 들 것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 명제는 원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 명제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해석을 읽을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 데카르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존재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정신이 있다는 것만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의미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닷없이 그러한 지적을 받는다면 네? 아, 그건 그렇죠.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왜 이처럼 자명한 일을 거창하게 언급했을까? 알기 쉽게 말하면 이것은 데카르트 나름의 외침이었다. 그는 당시 권위로 군림하던 기독교와 스토아 철학의 싸움을 걸며 철저하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라라고 외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었는지는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공감하기 어렵다. 데카르트는 종교전쟁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다. 방법서설을 썼던 때는 유럽 최대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으로 양자는 신앙과 교의의 이상적인 모습에 있어 어느 쪽이 진리인지를 두고 싸웠다. 기독교에서 교의와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연구하는 사람은 신학자다. 이 시대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자는 서로 자신들의 교의가 진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논문을 썼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마침내 유럽을 피로 물들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중세에서 줄곧 진리를 지배하고 관리하던 조직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다. 그 때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축적한 진리에 관한 고찰 대부분이 중세에 이르러 소실되고 말았다. 철학사를 다룬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미있을 테니 나중에 꼭 읽어보길 바란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철학자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부터 현대의 둘레주와 과타리까지 시대순으로 따라 살펴보면 5세기 아우구스티누스와 보에티누스를 마지막으로
13세기에 로저 베이컨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기까지 약 800년 동안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하지 않는 공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이때는 철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과 문학 분야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데, 요컨대 이 시기에 유럽은 장기적인 지적 정체, 아니 오히려 지적 퇴행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믿기 어렵지만 고대 그리스의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거대한 업적을 남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은 이 시기 유럽에서 거의 소실되어 13세기가 되어 가까스로 이슬람 세계에서 역수입 형태로 들어와 부활하기까지 일부 저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고 진리는 신에 의해 다스려지며 그것을 민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성직자뿐이라는 사회 질서가 빚어낸 결과다. 그런데 여기서 곤란한 일이 발생했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에 의해 진리가 둘이 된 것이 문제였다. 서로 자신이 진리라고 내세우며 추잡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상상만 해보아도 그 어리석음이 어땠을지 짐작 가능하다. 중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특히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은 이것은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 즉 기독교가 표명하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마침내 터져나올 듯한 티핑 포인트에 데카르트는 이런 때야말로 전부 없었던 일로 하고 확실한 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외침을 꺼냈던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란 게 있을까? 눈에 보이는 현실마저 착각이나 꿈일지도 모른다고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을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던 때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확실한 지점에서부터 엄밀하게 고찰을 쌓아간다면 신이나 교회라는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데카르트가 외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의 골자다. 이 책의 개요를 이용해 설명하자면 데카르트가 보여준 지적 태도에는 감탄할 만한 부분이 있다. 우선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 측면에서 훌륭하다. 그 시대 전제였던 지적 이론을 일단 없었던 일로 하고 권위에 아부하지 않고 치밀하게 확률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확장하고자 했던 파격적인 시도에 나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한편 아우푸스로부터의 배움 측면에서는 어떤가?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지점에서 치밀하게 고찰을 거듭하려 했던 사실은 잘 알았다. 그래서 그 거듭된 고찰의 결과 데카르트는 어떠한 진리에 도달했는가?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여행의 출발점은 잘 알았는데 과연 그 여정의 결과로 데카르트는 어디에 다다랐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데카르트는 그 출발점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지점에 출발해 신의 존재 증명을 시도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2.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관념도 의심할 수 없다. 3. 관념에는 물건, 동물, 인간, 신의 네 가지가 있다. 4. 이들을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물건, 동물, 인간, 신이다. 5. 더 불완전한 것은 더 완전한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6. 2에서 신의 관념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으며 또한 5에서 신의 관념의 원인은 인간이 될 수 없다. 7. 따라서 신의 관념의 원인은 인간보다 완전한 신뿐이다. 8. 그러므로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과연 그렇군 하고 감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치 사기꾼의 수단 같은 증명이라서 현재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데카르트 자신도 이 증명에 관해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방법서설 출간 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신의 존재에 관한 몇 페이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전편 가운데서 가장 숙련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며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독촉받을 때까지도 보완할지 말지 선뜻 결심하지 못했다. 어쩌면 신이나 교회라는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메시지가 교회로부터 노여움을 살 것을 두려워해 그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용서받으려 했던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어색한 거칠애 같은 위화감은 당시부터 있었던 듯하다. 동시대의 철학자 파스칼도 데카르트는 가능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끝맺고 싶었던 거 아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 측면에서 보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상식은 일단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 아웃풋으로부터의 배움의 측면에서는 너무 치밀하게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쓸모없는 결론밖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이는 데카르트가 제시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결국 차세대로 이어지는 철학자 사고의 출발점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확실하다. 42. 진보는 나선형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변증법 게오르크 헤겔 1770년에서 1831년 독일의 철학자 관념론, 철학 및 변증법적 논리학은 물론 근대 국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는 등 정치 철학의 영역에서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 인식론, 자연 철학, 역사 철학, 미학, 종교 철학, 철학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논했다.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의 이름이다. 즉, 대립하는 사고를 서로 부딪혀 투쟁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철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변증법의 프로세스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정. 명제 A가 제시된다. 태제. 2. 반. A와 모순되는 가 명제 B가 제시된다. 안티테제. 3. 합. 마지막으로 A와 B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합된 명제 C가 제시된다. 진테제.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정, 어떤 사람이 직사각형이다라고 주장할 반 경우 2차원 공간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의 주장은 형식 논리상 양립될 수 없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틀렸다. 하지만 이때 잠깐 기다려. 이거 원기둥 아냐? 라는 주장, 합이 나오면 두 사람의 의견이 통합하는 형태로 해결된다. 2차원 공간이라는 전제를 없앰으로써 양쪽의 주장이 모순 없이 양립하는 새로운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변증법에서는 이 단계를 아우프에벤 지향이라고 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헤겔에 의하면 이렇게 제안된 통합 명제에 관해서도 다시 안티테제가 제시되고 양자가 다툼으로써 한층 더 새로운 명제가 성립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우리가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헤겔의 주장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나 자신조차 상당히 수상쩍은 느낌이 들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다. 헤겔에 따르면 이 변증법은 진리의 탐구만이 아니라 역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사회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사회 형태가 제한되고 결국에는 양자의 모선을 평정하는 형태로 진태제로서의 이상사회가 제한된다. 헤겔은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가며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천진한 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헤겔이 살던 시대는 마침 왕제에서 공화제로 넘어가는 전환기이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은 헤겔이 가장 감수성이 풍부했던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다. 왕제라는 태제에 대해서 공화제라는 안티태제가 제안되어 실제로 혁명이 성취되었기에 헤겔의 사고, 즉 투쟁을 통해 사회는 발전해 나간다라는 발상은 혁명의 사상적 기반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에는 마르크스주의로서 공산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발전할지 아닐지, 애초에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고 자체가 건전한 것인지 아닌지,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전한 사회와 미개한 사회라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의 논점은 차치하고 상반된 두 명제를 통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해 나가는 지적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우리는 공적인 입장이든 사적인 입장이든 항상 트레이드 오프,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옮기니 상태로 양자택일을 종용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선택사항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 헤겔이 지적한 대로 지적인 투쟁이나 대화를 통해 양자를 양립시키려는 태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트레이드 오프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양쪽 다 원한다든가 어느 쪽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혁신가가 그런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추구하는 끝에 트레이드 오프를 양립시키는 기술 혁신을 성취했다는 사실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명제를 통합해 해소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적 사고인데, 이때 진태제는 나선형 발전에 의해 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변증법에서는 사물이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진화, 발전과 복고,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한 교육혁명이 그러하다. 교육혁명의 진전을 변증법적 프로세스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A. 마을 아이들을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육 상태와 관심 분야에 맞춘 교육을 실시한다. 서당, 태제. B.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모아 같은 커리큘럼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학교는 태제, 안티태제. A의 경우 아이들 각자의 성장 환경에 맞춘 섬세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B의 경우 효율성 문제는 해소되지만 발육 정도에 맞는 섬세한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결국 최근 100여 년 동안 기본적으로 B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극소수의 예외 인원에게만 A를 적용하는 접근법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보통신 기술 능력을 이용함으로써 A와 B의 트레이드 오프를 해소하는 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커리큘럼을 가정 내에서 실시하고 각 아동이 자기 나름대로 모르는 것과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우는 방식이므로 이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A와 B를 아우프해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C. 같은 연령의 아이들을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도와 관심도에 맞춘 교육을 행한다. 진태제. 이때 옛날 서당 교육이 정보통신 기술력에 의해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복고,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예로는 옛날 시장에서의 지정가 거래, 고객이 증권 매매를 의뢰할 때 희망 가격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옮기니가 역경매,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려는 공급자가 여럿일 때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 옮기니 형태로 부활하거나 촌락 공동체의 모임이 소셜 미디어 형태로 부활한 것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는 이러한 나선형 발전의 속성을 알므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변증법에 의한 나선형 발전은 옛것이 편리하게 개선되어 부활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과거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주로 정보통신 기술력에 의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여 부활할 것이다. 아무런 발판도 없이 미래를 예측하겠다고 덤벼봐야 백일몽 꾸듯 공상할 수밖에 없지만 예로부터 존재했다가 비효율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회에서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 사회의 발전적인 형태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를 것이다. 43.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페르디낭드 드 소쉬르 1857년에서 1913년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언어 철학자, 기호학자,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기호론의 기초를 확립하고 후에 구조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쳐 유럽 현대 기호학의 창시자, 구조주의 언어학의 개척자로도 불린다. 저서로 일반 언어학 강의, 소시르의 마지막 강의, 일반 언어학 노트가 있다. 물건이 있고 이름이 있다. 우리는 통상 물건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에 맞는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다고 생각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신은 들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땅에서 형태를 만들어 인간이 사는 곳으로 데려와 인간이 각각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지켜보았다. 인간이 부르면 그것은 모두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9절. 하지만 이 말이 옳다면 물건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다. 페르디낭 드 소쉬르는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프랑스의 양은 영어의 양과 말뜻은 거의 같다. 하지만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폭은 다르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조리에서 식탁에 제공된 양의 고기를 영어에서는 무튼이라고 부르지 쉽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과 모우투는 의미의 폭이 다르다. 만약 낱말이 미리 주어진 개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국가의 언어에 존재하는 단어는 다른 국가의 언어에서 그 단어와 완전히 의미가 같은 대응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치다 다수루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다소 생소한 양을 예로 든 글이라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폭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즉 어떤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의 범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나방과 나비라는 말이 모두 익숙하다. 원래부터 나방과 나비라는 두 종류의 곤충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시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어에는 나방이라는 단어도 나비라는 단어도 없고 그들을 모두 포함하는 빠삐용이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방과 나비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는 개념이 프랑스어에서는 하나의 범위로, 즉 더 넓은 폭을 나타내는 말 빠삐용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오해하기 쉬워서 초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랑스어 교육에서 종종 나비에 해당하는 빠삐용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나방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소시르의 지적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견해다. 소시르는 개념을 정리하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어에서는 나비와 나방이라는 개념을 별개로 구분해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나비에 해당하는 말이 빠삐용이고 나방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을 뿐이라면 프랑스인도 마찬가지로 나비와 나방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명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프랑스인에게는 나비라는 개념도 나방이라는 개념도 없고 오직 두 가지를 같은 집합으로 인식하는 빠삐용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만 있다. 반대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어인 빠삐용에 대응하는 개념이 일본어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개념이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낱말이 지닌 의미의 폭은 언어 시스템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개념은 시차적이다. 즉 개념은 그것이 정해지고 내용을 포함하여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에 의해 결여된 관념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어떤 개념의 특성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치다 다스로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소시르는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를 시니피앙, 언어에 의해 표시되는 개념을 시니피에라고 정의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본어에서는 나비와 나방이라는 두 가지의 시니피앙을 이용해 두 가지의 시니피에를 나타내는 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빠삐용이라는 시니피앙을 이용해 일본어의 나비도 나방도 아닌 양자가 합쳐진 것 같은 시니피에를 나타낸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체계는 언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앞서 언급한 비유 외에도 일본어에서 뜨거운 물을 나타내는 유와 물을 나타내는 미즈가 서로 다른 시니피앙이지만 영어에는 워터라는 시니피앙밖에 없다. 또 일본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고이와 아이는 다른 시니피앙이지만 영어에는 러브라는 시니피앙밖에 없다. 소시르의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세계 인식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시스템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왓의 물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이 물음 이래 데카르트나 스피노자가 활약한 17세기 무렵까지의 철학자들은 사실에 입각해 명석하게 사고를 쌓아나간다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소시르는 정말 그러한가라는 커다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무슨 뜻인가?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 언어 자체가 이미 무언가의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떻겠는가? 언어를 이용해 자유롭게 사고해야 하지만 그 언어가 의지하고 있는 틀에 사고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없고 그 사고는 우리가 의거하고 있는 무언가의 구조에 의해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조주의 철학의 기본 입장이다. 소시르가 언어학자이면서도 구조주의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우리가 의거하고 있는 구조에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한 사람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였다. 그들은 각자 우리의 사고가 사회적인 입장, 사회적인 도덕, 자신의 무의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왜곡된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들의 고찰이 마침내 레비스트로스로 대표되는 구조주의 철학으로 수렴되었다. 소시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지적인 고찰에 의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천진한 이지원리주의 사고방식에 대해 철학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결정적인 지적을 했던 것이다. 이것이 소시르의 지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첫 번째 이유다. 소시르의 지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풍부한 어록이 세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어와 프랑스어 또는 영어를 비교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가운데서 더 많은 시피니앙을 지닌 사람과 더 적은 시니피앙을 지닌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소시르가 지적했듯 어떤 개념의 특성이 다른 개념이 아니다를 의미한다면 더 많은 시니피앙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세계를 더욱 세심하게 분별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세계를 더욱 깊이 분석할 수 있다. 어떤 시니피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시니피에를 파악하는 일로 이어진다. 개념이라는 말 밖에 갖지 못한 사람은 개념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나눠서 인식할 수 없다.
신입피양이라는 어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신입피양인지 신입피해인지 판별하는 기능이 작동되므로 이는 세상을 더욱 미세한 메시로 분석해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와 그대로 연결된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학, 사상에 관한 용어가 바로 그러하다. 이들 용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의 앞머리에서 언급한 대로 눈에 일어난 일이나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개념이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은 개념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틀에 의해서만 세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층 더 정밀하게 미세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계량하듯 세상의 현상과 이치를 파악하려 한다면 언어의 한계를 인지하고 더 많은 언어, 즉 신입피양을 조합함으로써 정말 정밀하게 신입피해를 그려내려 노력해야 한다.